일본의 작은 마을에 대림사라는 절에서 한 스님이 참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하루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따르릉 날카로운 전화벨이 울립니다. 스님이 전화를 받자 상대는 스님을 향해 살해 협박을 합니다. 기한은 내일까지다. 그 조선인의 위패를 치우지 않으면 내 놈을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스님은 놀란 기색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스님이 참배를 드리는 곳에는 우리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의 위패가 놓여 있었고 유부까지 걸려 있습니다. 일본인 스님은 도대체 왜 조선인, 그것도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안중근 의사의 거사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일제는 안중근을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으로 끌고 간 후 재판을 위해 자신들의 점령지인 여순 감옥으로 이송시켰습니다. 러시아 관할인 하얼빈에서는 아무래도 이 국제법을 어겨가면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진행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안 의사가 일본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감옥에 투옥되자 혈기왕성한 25살의 군인 지바 도시치가 안 의사를 전담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 일본 군인 지바 도시치는 안 의사에게 총까지 겨누며 적개심을 굳이 감추지 않았습니다. 안중근, 감히 우리 입도상을 쏘다니 넌 내 손에 먼저 죽을 것이다. 1910년 2월 7일 안중근 의사의 첫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제의 의도는 안중근 의사를 파렴치한 테러리스트로 만드는 것이었고 안중근 의사의 의중은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 이토의 사망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끌었고 많은 외신 기자들이 공개 재판에 참가했습니다. 왜 이토상을 죽였냐? 라는 일본 재판부의 물음에 안중근은 총 15가지의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말합니다. 첫째, 명성 황후를 시해한 죄. 둘째, 고종 황제를 폐위한 죄. 셋째, 을사늑약과 정미칠 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넷째,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다섯째, 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죄. 등등 15가지를 쫄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중근 의사의 위대함은 열악한 환경에서 이토를 저격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탁월한 식견과 언변으로 서방 언론은 물론이고 일본인들까지 이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매료됩니다. 논리에서 안중근에게 완전히 패한 일본 재판부는 다음 날부터 서둘러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그러자 안중근 의사께서 이렇게 일본 재판부를 꾸짖습니다. 내 입에 총이나 대포가 들었느냐? 도대체 무엇이 무서운 것이냐? 나는 안중근 개인이 아닌 동양 평화의 결환자이자 우리 대한의 독립주권을 침탈한 원흉인 이토를 대한의용군 군인의 자격으로 쏜 것이다. 그러니 전쟁 포로로 나를 재판하라. 난리가 났습니다. 외신, 특히 영국의 한 기자는 재판장에 안중근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들여 준비하고 진행한 이 재판은 결국 안중근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닐까?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 이토 히로부미는 파렴치한 독재자로 전락하고 피고 안중근은 재판의 승리자가 되어
왕관을 손에 들고 늠름하게 법정을 떠났다. 다급해진 일본 서두릅니다. 첫 재판 이후 일주일간 무려 6번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일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오히려 안중근의 위상만 높아지고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2월 14일 함께 거사를 도모한 우덕순, 조동아 등에게 징역 3년 1년 6개월이 내려지고 안중근 의사에게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이때 안중근 의사의 반응을 묘사한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 2월 15일자, 14일자 기사. 안중근은 판결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미소를 머금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셨던 겁니다. 안 의사가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의 이야기와 동양 평화론 집필에 열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밖에서 일본인 간수가 누군가와 일본말로 톡톡톡톡톡 대화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야 이거? 그리고 감옥의 열쇠를 착착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혹시 지바도시치 같은 혈기왕성한 일본인 또는 극우 일본인들이 안 의사를 사형 집행 전까지도 기다리지 못하고 암살하러 아니면 일본 본토에서 자객을 보낸 걸까? 문이 쓱 열리며 일본인 간수 그리고 의외의 인물 낯선 일본인 하나가 들어와서 물건을 쫙 내놓으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스미마셍, 안 선생님, 글씨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기 문방사호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안중근 의사는 감옥에 있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00편이 넘는 유묵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려진 작품이 한 60점 정도가 되는데 이 중 무려 25점이 우리나라의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유목을 일본인들이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의 사상, 생각, 웅변, 스피치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으로 깊이 존경하게 된 일본인들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안 의사에게 유묵을 청한 일본인들의 면면을 보면 기정초풍할 노릇입니다. 일본인 통역관, 감옥 내에 있던 의사, 세관 직원, 일본인 초등학교 교사,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재판 과정 중에서. 여기까지는 놀랄 일도 아닙니다. 안 의사를 취조하던 검사, 심지어 통감부 경찰까지 몰래 안 의사를 찾아와서 유묵을 청합니다. 이게 일본 제국주의자들 윗선에 알려지면 큰일이 나니까 당연히 몰래 찾아왔죠. 그래도 안 의사는 동양 평화론을 감옥 안에서 실천하는 명분이죠. 글씨를 써서 일본인들에게 줍니다. 일제가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비공개로 전환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한 일본 기자가 야 이거는 꼭 역사에 남겨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이 비공개로 전환된 재판 과정을 은밀하게 그림으로 다 스케치해서 남깁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를 찾아가서 유묵을 청합니다. 선생님, 글씨 한 점 부탁드립니다. 이 또한 안 의사가 투옥되어 있던 감옥의 형무소장은 동양평화론 집필이 완성될 때까지만이라도 형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일본 본토, 본국에 요청합니다. 도대체 안중근 당신은 감옥 안에서 무슨 마법을 부린 겁니까? 대단합니다. 이 외에도 일본의 사상가 고토쿠 슈스이는 안중근 의사의 엽소를
가슴에 품고 다녔고, 하얼빈에서 통역 임무를 수행하다 안중근의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다나카 세이지로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회고록 제목이 한국 내 마음의 고향인데요.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은 안중근이다. 고인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부상을 입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안중근 의사의 인품, 인격이 대단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안중근 의사를 전담하던 25살의 젊은 군인 도시치, 용서하지 않겠다, 총까지 겨눴던 그 간수죠. 이 친구는 단 144일 만에 안중근 의사에 대한 감정이 증오에서 숭배에 가까운 감정으로 바뀝니다. 형 집행을 앞두고 30살의 안중근 의사와 25살의 일본인 간수는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일본군인 지바 도시치는 안중근 의사에게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죄송한 마음에 가슴이 저립니다. 앞으로 선한 일본 사람이 되도록 생을 바쳐 정진하겠습니다. 아니네. 자네가 용서를 구할 일은 아니지. 자네도 나도 그저 각자의 나라의 군인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먼 훗날 동양의 평화가 찾아오면 우리 다시 태어나 반갑게 만나세. 1910년 3월 25일 안중근의 두 동생이 어머니의 편지와 수의를 전달하기 위해 감옥에 방문합니다.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매일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도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동생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안 의사에게 건넵니다. 형님, 여기 어머님 편지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남긴 편지는 그 자체로 한 편의 대서사시입니다. 사형수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모성애라는 본능을 억누르고 자식에게 공익을 위해 죽으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편지의 구석구석에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깊게 박혀 있어 더 애통합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어머니가 자식에게 남긴 가장 숭고한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아,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개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아들 안중근은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짧은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다음날 안중근 의사의 형이 집행되던 날 부슬부슬 비가 내렸습니다.
10시 정각 사형장에 들어선 안중근은 3분 동안 기도를 하였고 10시 4분에 그의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15분 후 독립투사 안중근의 절명을 확인한 일본의 형무소 간수들은 투옥 중이던 우독순과 유동화를 불렀습니다. 재판 내내 냉정함을 유지하던 우독순도 통곡을 하며 안중근 의사의 시신 위에 쓰러졌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안중근의 거사를 도왔던 유동화는 감옥에서 당한 고문으로 왼쪽 귀가 실명되었고 손가락이 4개나 부러진 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왔는데도 아직도 20살도 안 된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억장은 당연히 무너졌습니다. 아가, 이제 다시는 독립운동 같은 거 하지 마라. 유동화는 놀라운 말을 남깁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오. 중근이 형은 죽었소. 이후 청년 유동화는 끝내 어머니의 말을 따르지 않고 다시 독립운동을 하다 25살의 나이에 일제에 의해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한편 안중근 의사를 전담했던 간수 일본인 상등병 지바 도시치는 조선인 안중근을 끝까지 호위한 후 다음날 스스로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의 품 안에는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글이 적힌 안중근의 유목이 소중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도시치는 일본으로 돌아간 후 철도원으로 살아가며 안중근의 위패와 유목을 모시며 선한 일본인으로 살아가다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족은 1980년 안중근 탄생 100주년을 맞아 유목을 대한민국에 반환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내가 선생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 너무 오랫동안 간직했소이다. 선생님의 무덤도 없는데 글씨라도 고향으로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시치의 고향에 있는 대림사의 주지스님은 안중근 의사와 도시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 안중근 의사의 기념비를 만들고 위패를 절에 모시며 매년 기일에 추모제를 지르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스님을 협박한 이들은 일본 극우입니다. 일본 극우들의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도 스님은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하라 안중근 의사를 21세기에도 존경하는 일본인이 있는 반면 역사를 외면하여 그들만도 못한 한국인들도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